최근 평양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북한 경제가 지금 해가 갈수록 뭔가 좋아지는 기미는 거의 없고 경제가 매해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죠. 특히 이제 북한의 기간 산업, 그러니까 발전소, 그 이제 뭐 철도, 항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기간 산업이 계속 노후화되고 계속 이제 파괴로 가기 때문에 북한의 기본 인프라가 이제 무너지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지어도 그게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공장을 우리가 북한이 20승, 10승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위 지방에다가 해마다 20개 공장을 10년 동안 짓겠다. 그래서 10년간 200개의 지방 공장을 세워주면 공장이 가동이 되고 인민 경제가 좋아진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도로가 안 돼 있고 물류가 되지 않고 지금 도로도 안 돼 있고 뭐 전기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장만 이렇게 짓게 되면 누가 그거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만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피해가 북한에 굉장히 심각한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러시아가 그 소위 그 에너지 그런 계통에다가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발전소 쪽으로 이제 타격을 많이 합니다. 원유 저장소 같은 데 타격을 해가지고 키예프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하 20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일부러 에너지를 파괴하면서 끊긴 상황인 거죠. 근데 북한은 전쟁입니까 지금? 전쟁도 아닌 그냥 평화 시대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누가 뭐 발전소를 갖다 파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게 만든 게 바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 파괴 행위입니다. 평양에 전기가 아예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전기를 활용한 난방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가스가 되냐? 가스도 없죠.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럼 석탄을 떼야 되는데 고층 아파트에 석탄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구조 전체가 석탄으로 떼게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추위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데 북한은 영하 20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 20도 떨어지게 되면 북한 대부분 아파트는 거대한 냉동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식량도 부족한데 식량보다 더 부족한 게 지금 에너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강추위 때문에 지금 평양에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안 되고 굶어 죽고 막 얼어 죽고 하는 게 지금 끔찍한 거의 뭐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평양에 들어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평양은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들어와요. 그래도 북한은 전쟁도 안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거는 북한이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경제 파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는 김씨 왕조는 전쟁도 안 했는데 북한을 잿더미로 만든 그런 최고의 재주를 가진 집단입니다. 인민경제를. 그래서 지금 평양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는 뭐 건물 외벽만 보게 되면 마치 뭐 21세기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을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원시 시대도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평양 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동안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서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고통스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진짜 유별나게 또 춥기도 하고 또 강추위가 이제 그냥 뭐 4만 4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4일 춥고 3일은 약간 따뜻해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일주일 내내 강추위가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점점 줄게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거의 이번 강추위에 노출돼가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와중에 이제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감이나 뭐 이런 감기 같은 것도 유행하면서 또 이제 그게 약도 없고 또 병원도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중, 3중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 또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가 가장 큰 규모의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요새 굉장히 인민 생활에 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행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더 이상 민생을 방치했다가는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민심의 어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계속됐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북한에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하는데 이제 5년 전에 북한이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평양이 1년에 만 세대씩 5만 세대를 이제 매해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 세대씩 해가지고 5만 세대 짓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마지막 4단계 그 화성지구 아파트 건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화성지구 4단계 준공식을 작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 세대를 1년 동안 아파트를 다 완공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 이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대한민국조차도 1년 사이에 아파트를 완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북한이 무슨 재주로 1년 사이에 아파트를 다 완성을 하냐? 그러면 이제 그걸 진짜 했다면 이거는 거의 날림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의 뭐 이거 북한의 아파트라는 게 진짜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제 그 의심할 수 없는 뭐 그런 아파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날림식 아파트도 짓는 것이 문제지만 두 번째는 지금 평양시에 공급되는 전력 그 공급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아파트를 5만 세대 짓게 되면 5만 세대만큼의 전기를 더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맞는 상하수도 공급 능력도 같이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하수도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것만큼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같이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지금 아파트만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깡통 아파트죠.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북한의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이걸 더 짓게 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인프라를 더 확충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제 짓는 게 맞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김정은은 계속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가 안 되고 물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짓냐 이런 말을 누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5만 세대가 완성이 됐는데 5만 세대가 북한의 선전 매체에 따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아주 행복한 어떤 그런 미래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대형 재앙덩어리가 지금 새로 또 생겨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건설은 김정은의 개인적인 취미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어떤 화려한 모습에 김정은은 굉장히 만족해하기 때문에 김정은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는 북한의 주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의 전력 사정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평양의 전력 사정은 매우 열악한데 지금 이제 평양 화력발전소와 동평양 화력발전소 두 개가 평양에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자라 가지고 북창 화력발전소를 북창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평양을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세 개가 지금 평양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력발전소의 발전 터빈들, 발전 설비가 노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택 행정부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자금을 투입해 노후화된 발전소를 좀 우리가 개조하자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했냐면 마식령 스키장, 미림 숙마장, 온천 뭐 이런 것들에 돈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발전소에 돈을 갖다가 안 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북한의 발전 능력의 어떤 그런 저하 그리고 이제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송배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기를 생산했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 발전한 것을 송전하고 배전하는 그런 이제 이 전기 송전 배전의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야 전기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송배전 이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이거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손실률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적은 상태에서 그 전기 송배전 손실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평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만 밝고 어떤 특정 지역은 아예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순환 전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줬다가 저기 줬다가 시간제로 전기를 주고 있는데 원래 전기도 부족한데 새로운 또 5만 세대가 지어지게 되면 그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기 대책이 전혀 없는 거죠. 북한의 발전소를 새롭게 뭐 건설하든지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세워가지고 전기 생산량을 완전히 높이지 않는 한 이건 전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지금 김정은 정권은 이거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능력을 넘어서서 이걸 이제 바꿔줄 상황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북한의 전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민생 피해도 점점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 내부의 충성심이 낮아진 상황일까요? 충성이라는 게 뭐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줘야 뭐 충성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월급도 안 주는데 회사에 충성하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평양 시민이라고 하게 되면 평양 시민에 맞는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다. 배급도 무료로 주고 또 이제 평양의 회사들은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이제 소위 핵심의 핵심 계층이 사는 게 평양이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소위 그 공급
동반돼야 사람들이 이제 충성심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인데 평양에 살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배급, 최소한의 공급, 최소한의 월급이 보장이 되는 충성심이 이제 그게 하나 결합이 되는 것인데 배급도 안 되고 월급도 못 주고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복합적으로 지금 평양 시민들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것에 비해서 과도한 그 행사가 또 많습니다. 뭐 당대회 한다고 그러면서 열병식에 나가야 되죠. 뭐 당 창건 기념날에 또 그런 뭐 행사가 있죠. 또 외국에서 누가 오게 되면 또 환영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1년 12달 매해 평양 시민들은 외부 행사에 동원되는데 그 월급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에 따라서 충성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 놓인 게 북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성보다는 거의 각자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생존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체제를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체제 충성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 특히 북한의 엘리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상황을 단순한 경제난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 정권은 흔들린 지가 오래됐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태. 게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영향이 되게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파도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흉흉한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흉흉했지만 희망은 없어요. 왜냐면 저거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보니까 미국이 그냥 한 방에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한 방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냐? 그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정권 붕괴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상국가 같으면 저런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아주 기형적이고 굉장히 그 아주 내구성이 아주 끈질긴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같으면 저런 상태에 있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나라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북한 같은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왔는데 북한도 이제는 거의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고위 인사가 왜 하필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했을까요? 북한의 대외,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 북한 지도부가 반미 연대를 이제 꾀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이제 쿠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북한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가 나오고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나옵니다. 근데 북한에서 제일 부족한 게 설탕하고 원유거든요. 그래서 쿠바는 이제 북한에서 무기 같은 것들을 수입하고 또 그 대신 설탕을 북한에 제공을 했습니다. 원유는 이제 그 북한이 가장 고질적인 어떤 에너지 문제인데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거기다가 또 이제 무기를 팔아먹고 그 대신 또 이제 원유를 도입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미 연대의 어떤 축으로서 특히 베네수엘라가 이제 쿠바보다 더 강경한 반미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베네수엘라에는 북한 수교가 돼 있었지만 대사관 자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쿠바 대사관이 대리 대사로 베네수엘라를 관장했었는데 이걸 이제 격상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 이제 북한 대사관을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 주 북한 대사관이 나오고 거기에 대사를 포함한 이제 외교관들이 나갔는데 김정은이 신임하는 이제 이런 외교관들이 이제 거기에 파견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기 전에 김정은이가 신임해서 보냈던 이 외교관들이 탈출해서 제3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북한 정권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의한 마두로 대통령이 특수작전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압송됐기 때문에 이런 그 급변 사태 때 그 베네수엘라에 있던 외교관들이 또 정보 요원들이 이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북한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외교 라인이 붕괴되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던 북한 외교관이 탈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인물이 김정은의 최측근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중남미 국가는 북한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북한의 손길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외무성에서도 상당히 신뢰가 있는 또 믿을 만한 사람들, 자, 이런 쪽 사람들로 이제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 씨 일가와 가까운 그런 가족의 식구들이 외교관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제 뭐 쿠바에서 망명한 리일규 대사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과 여러 가지 면담도 했었고 상당히 이제 촉망받는 이제 그런 외교관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새롭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맺고 또 이제 원유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매우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핵심 그 인물들을 보내는 것은 이제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있던 고위 인사가 탈출했는데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뭐 그 외교관들이 탈출한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태영호 공사 영국에서 왔죠. 또 쿠웨이트에서 이제 저 류현우 대사가 왔고, 그 전에 뭐 이집트 장순길 대사도 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외무성 외교관들이 이제 탈출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가에서는 그렇게 외교관들이 도망가는 나라는 뭐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외교관들이 한꺼번에 도망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시대의 정상 국가에서 외교관들, 특히 대사급들이 막 도망가는 사례가 이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한 정권의 그 내부 문제, 그리고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해외에 나와서 이제 해외의 실종을 알게 된 외교관들, 또 그의 가족들, 또 자녀들이 더 이상 북한에 가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빈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 정권은 굉장히 침울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김정은의 어떤 분노가 계속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도망갈 때마다 이제 외교 관에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현지에 있는 다른 북한 외교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뭐 북한의 외교관들이 뭐 누가 도망가게 되면 연대 책임을 져가지고 또 처벌을 받죠. 그래서 그게 힘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망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거의 모든 외교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의 외교 라인이 거의 붕괴 직전에 놓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고위 인사 탈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까요? 그렇죠. 외교관뿐만이 아니라 뭐 정보기관, 그리고 이제 군대 계통에 있는 사람들, 특히 중국 같은 데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그 인적 네트워크나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도망자들을 체포해서 북한에 보내주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발생하는 고위층 탈출은 통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인데, 체포가 돼서 불행하게도 이제 북한에 끌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죠. 중국을 빼고 이제 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뭐 그리고 중남미 쪽에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떤 동기로 탈북을 결심하는 걸까요? 사실은 북한이란 나라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게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뭐 어떤 말 한마디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이제 걸려서 뭐 어디 간다든지, 그리고 외교관들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 또 자유롭게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감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걸리게 되면 간첩으로 또 몰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국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북한은 모든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북한에 송환될 경우에는 또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독특한 통제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그 외교관들의 탈출이 더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나라인가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는 이제 대사 관계가 설정이 돼 있고, 그 베네수엘라나 쿠바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베네수엘라 관료들은 한국 대사관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한국과 뭐 행사하게 되면 삼성, LG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선물로 막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뭔가 사귀게 되면 좋은 일이 있는데 북한하고 얽히게 되면 굉장히 어둡고 거지 같고 막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었다, 이제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그 마두로 정권은 이제 반미주의자고 포퓰리즘자이기 때문에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지만, 정상적인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한국은 뭔가 따라 배워야 될 나라,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갈 길이 한국과 같은 이제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약간 희망
세상을 바라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와의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한 외교관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나요? 사실 외교관들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굉장히 좀 신임받고 정권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탈출해서 온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죠. 오죽했으면 저런 사람들까지 탈출을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한두 명이 올 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외교관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는 북한 그 외무성은 이제는 문 닫을 때가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위인사 탈출은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 탈북자하고 외교관들, 특히 국가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국가가 상대방을 이제 제압을 해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북한식의 통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이걸 원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지금 갑자기 두 개 국가 들고 나오면서 통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짜죠. 자기네가 이제 구파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환상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두 개 국가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적화 통일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우리 주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방식의 통일을 해야만 그들에게 이득을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건 북한식 통일은 아닌 거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자면 북한의 엘리트들이 더 많이 한국으로 와야 되고 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 정권을 와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접적인 징후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건강이 좀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특효약을 지금 김정은이가 맞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양 노루에서 나오는 사양 배꼽, 사양 수액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북한에는 이제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적십자병원에서 만수무강 연구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김정은하고 똑같은 체형의 환자들을 계속 이제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주로 이제 처해 있는 게 심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약이 뭐냐? 화학적인 약은 거의 다 써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사양노루에서 나오는 사양 마지막 이제 김정은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가 된 거죠. 그럼 사양은 뭐냐? 이거는 과거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장생불로 소위 영구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든 소위 공진단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공진단의 핵심 원료가 바로 사양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양은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막힌 혈관을 뚫고 기를 살리고 이런 이제 그 아주 특효약 중의 약인데 이 사양 진짜 사양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건 김정은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양 노루 자체가 이제는 멸종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사양을 잡기도 힘들고 진짜 사양이 들어간 공진단을 먹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진단을 먹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있죠, 그래도. 근데 진짜 사양이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 사양 수액을 만든다. 그러니까 전부 사양을 투입해가지고 수액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이게 김정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의 수백 마리의 사양 노루가 잡히게 되고 이걸 관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양 수액이 지금 김정은에게 팔팔하게 돌아다니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양 노루, 사양 수액만 있으면 김정은이는 영원히 갈 수 있냐?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거기에 맞는 김정은의 건강 관리가 안 되면 그 아무리 좋은 약도 이제 한계가 올 것이고 그 한계가 올 때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죽는 날이 되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김정은이가 몸무게가 준 것도 아니고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 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기 힘든 여러 가지 그 행위들, 그러니까 과도한 성행위, 과도한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김정은한테 계속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양 수액이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해도 또 언젠가는 김정은에게 또 치명적인 어떤 후과가 올 수밖에 없다. 공개 활동에서 보이는 건강 이상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개 활동에서는 이제 보통 아직은 이제 피부가 검붉은 색깔,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고도 비만은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것들을 끊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에 뭐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부총리한테 하는 말이 걸어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 김정은이가 잠깐 좋은 약을 쓰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때 자제하고 건강 관리를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쑥 하게 되면 살도 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징후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약이 언제까지 갈지 그게 지켜보는 게 좀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뺨에 생긴 피각이라는 피부 증상도 언급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뺨에 생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마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김정은이가 안 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혈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잘못되게 되면 또 이제 상처가 깊어지고 또 이제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보기가 좀 되게 좀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얼굴 또 뒤에 뭐 이런 피부에 상당한 많은 이제 그런 점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혈관계통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맨날 술 먹고 화내고 뭐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게 이제 피부에 다 거기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혈관 계통의 문제라면 가족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씨 일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모두 심장계통 또 심혈관 계통에 다 취약한 그런 가족 그 이제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고 김정일도 뇌경색으로 사망했죠. 근데 김일성보다 김정일이가 좀 더 빨리 죽었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더 빨리 지금 증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좀 오래 했고 몸을 관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서 후계자가 이제 되면서 이제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약간 타락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향락을 누려왔기 때문에 빠르게 몸이 망가졌고 근데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빨리 지금 그런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자기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과거의 정조대왕처럼 내가 왕이지만 궁녀를 멀리하고 또 먹는 거를 멀리하고 운동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런 절제된 생활을 하면 당연히 오래 살 수 있겠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미 초고도 비만이 됐다는 것은 절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걸렸던 심혈관 계통의 질환들이 지금 이미 김정은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두 차례의 수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위급할 정도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되돌리기는 매우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심혈관 질환 이런 때문에 김정은 역시 단명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본인의 건강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김주애를 공개 무대에 세우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후계자를 세울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벌써 뭐 후계자를 세우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린 주애를 중학교 때인가 그보다 훨씬 더 어릴 때 데리고 나와 계속 이제 한 거 보게 되면 뭔가 이제 다급함이 있다. 그리고 김정은 본인이 뭐 건강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계속 하면 되는데 본인이 건강에 자신이 없고 또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두고 자기가 급사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자기가 건강할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뭔가 4대 세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후계자에게 권력을 준 다음에 자기가 죽어야 김씨 왕조가 무너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제 뭔가 후계자를 빨리 설정해 놓고 이걸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급한 마음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현재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건강, 또 김정은 뭐 이런 개인에 대한 테러, 그리고 이제 외부의 어떤 그런 반격 이런 것들이 김정은 한 개인의 어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이는 권력의 집중도가 전 세계에서 김정은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력을 너무 과도하게 쥐고 있고 권력의 정점에 김정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은 이렇게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무너지기 쉽지 않지만 만약 외부의 공격이나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건강 문제로 목숨을 잃을 경우에 이런 권력은 상당히 쉽게 또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김정은의 생명은 그 권력의 존재 여부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급사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급사할 만큼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원인의 건강 문제는 북한 정권의 수명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많은 엘리트들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
사람은 김정은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김정은 주변에 현성월이나 뭐 김여정이나 이런 애들은 뭐 김정은이가 죽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좀 더 멀어진 사람들은 저게 빨리 죽어야 그냥 우리가 좀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된 북한 내부의 이해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김정은이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김정은이가 빨리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초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두로 같은 거 지킨다고 해서 베네수엘라가 당장 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은 김정은만 지키면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북한 문제가 아닌가. 자,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김주애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북한 내부에서 강한 반발 내지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김주애가 후계자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김주애는 후계자인 것 같지는 않아요. 후계자를 위한 하나의 들러리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김여정의 역할을 김주애가 해주길 바라는 왜냐면 이제 진짜 후계자는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도 없기 때문에 나름 김주애가 경험을 쌓고 이런 중심을 잡아주면 후계자가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김정은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김주애 본인에게 후계자를 주겠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북한 내부의 상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김주애가 후계자라면 김주애한테 공식 직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기한 딸로만 서게 되고 있지 김주애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 청년동맹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직책을 주지 않고 있어요. 김주애한테 직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후계자라고 자꾸 떠드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너무 그 왕조의 어떤 그런 후광을 입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냉혹하기 때문에 아무리 김정은이가 뭐 김주애 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후계자로 된다? 그거는 그 독재자가 특히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능력 없는 애가 후계자가 될 경우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안고 내가 좋아하는 딸이라고 해서 권력을 준다는 그런 생각은 내가 보건대는 약간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김주애가 과도하게 지금 언론의 어떤 이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운명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 그리고 이제 누가 후계자가 되는가에 따라서 아주 급변 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정은의 경호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변화가 있는 건가요? 경호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북한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미국의 대응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하는 경호라는 게 자기 만족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방식에 의한 뭐 김정은 뭐 제거 또는 이제 김정은 납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기들의 방식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김정은 정권의 어떤 경호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를 살리는 이 경호 시스템을 뭐 루마니아가 가져갔고 그 리비아의 그 카다피가 이제 그거 카피해가지고 그걸 활용했는데 굉장히 이제 한 사람을 보위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그 허위 시스템이 가동을 했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지면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북한보다 못하진 않거든요. 거기다 쿠바에서 최정예 요원들이 마두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파견돼 왔었고 그리고 이제 경호 부대가 굉장히 탄탄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력화되고 마두로가 미국에 체포되는 과정을 보면서 김정은도 자기네가 지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한 10만 정도가 외곽을 둘러싸고 있고 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별장마다 다 배치를 해놓고 또 이제 군접 경호는 이제 974 부대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80명, 100명에서 군접 경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명이나 1000명이나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군적 경우에서는 한 사람을 둘러쌀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 한 50명이기 때문에 그 5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더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첨단 무기를 방어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현재 김정은 정권이 그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경호 방식을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유사시 때 도망갈 수 있는 그 지하 땅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적들이 모르는 길을 어떻게 꿀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교체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경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경호 책임자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초까지 한 사람이 그걸 다 했어요. 왜냐하면 경호 책임자라는 것은 축군에서 최고 지도자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김정은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최고 사령관, 허위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그 사건 이후부터는 이 경호 책임자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뀐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우심이 많아지고 또 뭔가 이제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이제 과거보다는 신뢰가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이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바로 뭐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한 김정은 지도부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결정적 신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호 책임자는 잘 바꾸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게 신뢰도 있고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자꾸 이제 어떤 사람에 우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심했냐 안 했냐에 관심이 많아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확대해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게 반복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경호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지휘관이 자꾸 죽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또 걸핏하면 죽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죽기 전에 조금 먼저 죽이는 게 이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김정은 개인에 대한 경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원래 그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거의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전부 기차를 탔는데, 근데 김정은은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비행기 문제 없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처음에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가 너무 낡았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개인 전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 전용기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워낙 비싸고 그게 이제 점점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김정은도 이제 비행기보다는 기차로 가는 게 맞겠다. 자기 아버지 방식이 맞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국내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는 항공 분야, 그러니까 뭐 비행장이라든지 여객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분야의 인프라가 거의 열악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올 겨울에 북한 전국의 60% 비행장이 폐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쌓였는데 이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항공 여객으로는 거의 북한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형편없고, 그러니까 도로를 통해서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철도 역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김정은 개인 전용 열차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최첨단 방탄 장비까지 다 갖추다 보니까 열차 안에서는 이제 적들이 어떤 공격을 하게 되면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철도 여행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그 기차 안에 김정은의 개인 전용 그 승용차까지 다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갖춰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연설할 때에도 무서우니까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구간, 기차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거 보게 되면 김정은이도 이제 뭔가 통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쉽게 북한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게 이제 발견이 됐고, 그만큼 이제 북한의 적대 세력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정은이 열차 안에서 연설할 때 방탄 장비까지 갖춘 모습을 보면 경호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차가 벤츠거든요. 근데 벤츠는 이제 방탄 벤츠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가 이제 타우루스라는 거는 이제 돈은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7천억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인데 그건 뭐 푸틴밖에 안 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을 쏴도 이제 터지지 않는 뭐 그런 차를 이제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을 했고, 요즘에는 이제 그 차를 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걸 경호용으로 개조하거나 뭔가 세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웬만한 미사일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가거나 뭔가 갈 때에는 벤츠보다는 이제 푸틴이 주는 승용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탄 시스템, 통신 시스템, 그리고 이제 레이더 시스템까지 다 갖춰놓고 기차 안에서 이제 뭐 인터넷 때 작전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첨단화된 기능을 열차 안에다 몰아넣어가지고
김정은이 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김정은 집무실과 같은 역할,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방탄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뭐 지하에 있거나 어떤 은폐된 장소에 있는 것만큼 열차가 안전하도록 계속 이제 열차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북한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읍니다. 부어가지고 이제 열차 안에서도 지하 벙커에 있는 것만큼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북한이 그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한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뭐 그냥 민만한 무기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뭐 저렇게 뭐 열차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미국은 한 방에 뚫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북한은 최근 암살 제거를 소재로 한 콘텐츠를 계속 내놓을까요? 저도 뭐 이런 김정은 본인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헷가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최고 존엄이라는 것은 누가 감히 손을 대거나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뭐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이고, 북한 인민들은 이제 그걸 선뜻 생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내놓고 김정일이라든지 김일성 이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것들이 소재로 되고 있습니다. 영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그 입장,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려고 하는 적들이 악랄한 이런 이제 행동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각성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하지만 김정은을 싫어하는 반체제 입장에서는 김정은 같은 것들을 암살하는 게 아주 먼 이야기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뭔가 하게 되면 뭐 김정은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소재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김정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영화를 만드는 건 김정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실제 사건을 이제 결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발생한 영천 폭발 사고, 이 배경으로 한 이제 2부 영화가 나왔고, 이제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2019년도에 발생한 김정은 제거 사건,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현지지도 길에 나오면서 이제 막 환영하는 모습이 영화의 첫 소개 영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생화학 무기를 이제 김정은이가 나오는 연도에다가 뿌려가지고 북한 인민들과 함께 독살한다는 이제 그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정보기관이 보도를 통해서 공개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실제 사건을 이제 북한이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그걸 소개 영상에 내보내면서 방영을 이제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실제 사건을 이제 각색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그 암살 뭐 이런 테러 행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벌어졌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하니까 나도 도와달라 뭐 이런 건데, 지금 김정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이며 또 지금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 뭐 고통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거 딱 절대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힘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원한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을 죽이는 게 우리의 고통을 빨리 우리가 이제 돌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가 제 생각에는 김정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을 암살로 몰고 가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암살 영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다는 안 봤는데 기본적인 건 봤는데, 미드 24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드 24시를 약간 좀 흉내낸 것이 아닌가. 약간 이제 액션도 굉장히 좀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 권력 중심에 침투하는 이제 북한 적대 세력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이제 보안기관의 활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기존에 벌써 없었던 액션이 나오고, 또 이제 러브 스토리, 여자들이 막 벗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과감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사람들에게 약간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최고 수뇌부를 왜 옹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각성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그런 걸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북한이 지금까지 너무 최고 지도자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너무 우상숭배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암살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치우겠다, 이거는 이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 김정은, 뭐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신성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감히 뭐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그 하는 것을 영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제3국이나 적대 국가가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런 우상 숭배가 안 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소재를 쓸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 24시 미드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막 계속 암살까지 하고 막 그런 대통령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우상 숭배가 안 돼 있고 그냥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근데 누가 죽이면 바꿔진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김정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이 영화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 그런 세력들이 창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김정은 제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되게 많았고, 뭐 제거가 아니더라도 김정은 본인의 실수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김정은이가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의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공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손대고 김정은이가 뭔가 하자고 해가지고 성공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00% 망했어요. 그러니까 마리노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손대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이 저놈 하나 그냥 제끼게 되면 다 끝나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저놈 하나 누군가 죽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지만 내가 죽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저거 하나 죽이게 되면 내가 제2의 안중근이 될 수도 있겠다. 내 이름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내가 영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의 나래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어떤 영웅이 나와서 김정은을 이제 그냥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나왔으면 좋겠고, 뭐 그게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에 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도 마두로처럼 특수작전으로 제거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마두로는 원유가 있으니까 미국이 관심이 있는데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거기서 틀린 말이거든요. 북한에 금이 있어요. 금 매장량도 엄청나게 있고, 또 금을 이제 북한이 그 거의 한 50년 이상을 비축했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있지만 상당한 양의 금이 지금 금괴가 지금 비축이 돼 있다. 그래서 금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을 내리치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엄청난 양의 금괴가 있고 또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가 안 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비해서 북한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북한 경호부대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대단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젠가는 김정은 정권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올 때 미국이 이제 결심만 하면 한순간에 그냥 김정은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 같은 경우에도 잡히기 한 이틀 전에도 나와가지고 날 뭐 잡아가라는 식으로 막 일렀어요. 뭐 춤도 추고. 근데 실제로 잡아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뭐 지금까지는 뭐 날 뭐 네가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까불고 있었는데 마두로를 딱 보면서 이게 까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미국한테 더 까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함부로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마두로 사태는 이제 김정은에게 굉장히 좀 충격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를 잡아가는 게 이게 뭐 상상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아가는 건 더 힘들죠. 죽이는 건 더 쉽고. 그러니까 뭐 굳이 잡아갈 필요가 없게 되면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아주 섬뜩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외부와 연계된 내부의 적대 세력의 어떤 반체제 운동 이런 것들을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죽게 될 거를 살리거나 또 뭐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길은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김정은도 이제 마두로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에도 이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이 마지막 세습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3대 세습도 사실은 이게 억지로 한 것이고 명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3대 세습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건데,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업적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준 건데, 실제로 그 김정은이가 올라서 가지고 성공시킨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 프로젝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이가 손대면 다 망했고, 김정은이가 하면 다 죽이고, 뭐 한 것이 죽이고 그냥 망하게 한 것밖에 없어요. 김정일이가 선택한 그 후계자의 선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명분도 안 되고, 북한은 명색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데 봉건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국가 이념을 그냥 봉건주의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봉건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체계로 북한이 다 배워줬거든요. 근데 봉건주의를 하게 되면 그걸 왜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3대가 정말 아수라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4대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 김주애가 나왔는데 요새 한국에 뭐 패러디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누구지? 이렇게 몸 좋은 여자 김주앵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김주애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능력이 있겠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지금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데 그 시간이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나중에 후계자가 돼가 북한을 이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그 애보다는 더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건 더 하겠죠. 더 공부를 안 시키고 또 정상생활을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독재자의 어떤 그런 습성만 남아 있게 되는, 그러면 이제 4대 세습은 그야말로 폭망의 길로 가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4대 세습은 이제 막아야 되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 역시 4대 세습까지 가는 것은 북한 주민 가운데 99.9%는 반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대 세습으로 가는 와중에 북한 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현재 강철한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정보들 저희가 수집을 해서 여러 형태로 북한의 소식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채널에 시청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강철한 TV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 우리 민족의 그 운명과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 사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김정은 정권, 그 개인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너무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우리 동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게 되면요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아는데, 항상 대한민국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에 연발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김씨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고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정치권이 올바른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